참 좋은 소식이었죠. 이런 이슈들이 아마 거의 해양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서 우리 정부,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간략히 봤는데요. 해수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돼 있던데요. 이게 그 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법정계획인데 23년부터 27년까지 규정을 목표로 했던데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전하는 통해서 블루 이코노미를 하겠다는데 뭐 보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뭐 정말 다 있고요. 그러니까 블루푸드 테크, 첨단 해양 바이오, 자유문항 선박, 극지 연구 뭐 이런 게 다 스마트 양식 이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전략으로서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미래 R&D 그 다음에 민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해양수산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에서 요즘 히트치고 있는 AI와 관련된 과제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뭐 스마트 항만, 데이터 기반 수산업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수부에서 각 해양과학 기술은 키오스트, KMI 이런 각종 흩어진 산하기관들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융합을 해서 하겠다 해서 최근에 CAI 포럼이라고 해서 창립식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럼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럼 요게 최신 자료입니다. 작년 2025년 11월 9일에 19일에 국회에서 시장님 발표했던 자료인데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극항로가 지금 핵심 이슈잖아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혁신, 산업혁신, 인재혁신을 동시에 하겠다. 공간혁신이라 하면 뭐 5대 클러스터, 항만 클러스터를 만들고 드라이포트, 가격고 물류 거점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일 테고요. 산업혁신이라 하면 뭐 해양신산업을 유치하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HMM을 유치를 하고 뭐 해양물류 대기업 유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테고 인재혁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극항로 중심으로 해양수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아마 부경대와 해양대 연합대학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까 해기사 양성이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서 공간혁신 부분은 이 큰 글자로 보시면 드라이포터 뭐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신 분야는 뭐 아까 탄소 중립 대비해서 아모니아 뭐 수소 기반 에너지 생태계 HMM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재혁신 부분은 아까 대학원도 설립하고 인재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북극항로에 거분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민간에서는 해양수도 추진위원회 뭐 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산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 제도 논의하고 시와 정부와 협조해서 잘 해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정책은 아까 공간혁신, 산업혁신, 인재양성을 북극항로에 초점을 맞춰 다 묶어내겠다. 이게 간단하게 된 거고요. 자, 이까지는 진행된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지상한 협력이 될 것인가? 이제 저는 디자인 싱킹과 공진화, 그러니까 코 이볼루션이에요. 두 개가 같이 나간다에 기반한 지역 혁신 방안인데요. 요새 디자인 싱킹 학회도 많이 생기고요. 그 말이 엄청 히트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디자이너들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예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기능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통합적 사고를 중시한다. 단순히 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기능과 모든 걸 동시에 고려한다 해서 디자인 싱킹 그렇게 하니까 훌륭한 제품이 나오고 시민들에게 좋은 뭐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더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엄청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논문에도 이걸 많이 썼는데 디자인 싱킹 관련해서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즈 마틴이라고 미국에서 Opposable Mind라는 책이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제 간단하게 반대되는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인류가 발전했던 게 손가락은 요거 4개나 앞으로 움직이는데 요건 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여기에 Opposable Sum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했던 게 돌도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반대손과 Opposable Sum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를 했다. 그렇듯이 인간의 사고도 반대 방향을 생각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활연구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도널드 센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하버드 교수인데 돌아가셨는데 성찰적 실천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니까 현장에 박사들, 교수들 다 모여갖고 했는데도 해결 못하더라.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어떤 그 자기의 숙련도와 노하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성찰적 실천가, 직접 이렇게 실무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성찰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좀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행위적 성찰을 해야 되고 실천하면서 배우고 실천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 호슨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손흥민 바나나킥 기준은 예술이다 예술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예술, 리더십의 예술, 그 예술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데 이분 간단하게 뭐라 하냐면 이 영어로 했는데 이 아티스트리가 그 예술성인데, 이거 achieved through the active integration of two capability, 그러니까 mastery, 숙련도와 originality, 숙련도를 뛰어넘어야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야기하면 공상밖에 안 되는 거고, 손흥민이도 얼마나 공을 찾겠습니까? 연습해가지고 그걸 창의적으로 승화를 시켰을 때 예술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뒤에 약간 써있어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는 뭐 통합적 사고 좋다, 뭐 책이 엄청 나와 있어요. 지금 학회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실무자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디자인 싱킹 참 좋은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디자인 싱킹은 변증법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대편을 써와라.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와 암기, 내용과 형식,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와 제조, 성장 동력과 혁신 공간,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 이게 서로 맞물리는 개념이거든요. 맞물리는데 서로를 딛고 서로를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었는데, 이해와 암기 단계별로 이게 수준이 향상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부구단을 이해하고 부구단을 암기하니까 산수가 되고 그다음 시험을 치니까 그 다음 단계에 또 암기가 돼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맞물려서 두 개 반대되는 게 올라간다 해서 공진화, 코이볼루션, 서로 맞물려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를 했는데, 자 그러면 네 지성이 좋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정책적 시사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 하는 사람은 땅을 어디를 수용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길이 나느냐, 물리적 공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시티라든지 디지털 정책을 하는 사람은 디지털만 생각해요. 서버를 어떻게 하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서비스가 될, 이러는데 사실은 반대편을 소화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 답은 뭐냐면은 디지털 공간 정책을 하는 사람은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야 되고요, 물리적 공간 정책을 하는 사람은 디지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상행시장 이후로 30년 동안 해양수소를 떠들어왔거든요. 해수부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물리적 공간으로. 그게 바로 정책 변화를 일으켜버리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오고, 이렇게 물리적 공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X, 인공지능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일수록 반대편을 쏘아라.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 정책적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지산학 협력 부분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끝에 실행가, 우리 같은 이제 공무원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소 같은 그 리서처들,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걸 갖다 논문을 쓰고 인과관계를 밝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공진화적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통합적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디자인 싱킹 반대편을 고려해서 사고하고요, 리빙랩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현장과 연구를 결합시키는 거고요, 성찰적 실천과 그것도 행동과 생각을 성찰을 결합시키는 거고, 예술성도 숙련도와 창의성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련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뛰어넘는 거기에 예술성이기 때문에 공상적 아이디어하고 다르다. 우리가 피카소 그림을 갖다가 뭐 추상화 그리다 해갖고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막 그려가지고 이거는 피카소 추상화다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히트치고 있는 시스템 전환 이론, 어떤 부분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바뀌고 전체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그런 내용인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가 마이클 폴란이라고 헝가리 철학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이랑 코드화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형식지예요. 근데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거든요. 그게 암묵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할 때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저기 상수본부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옛날 기능직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여기 한번 파보지 이러면 여긴 곳간이야. 뭐 파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설계도라는 거는 형식지지만 설계도도 안 보고 하는 그 노하우, 그게 바로 다 암묵지거든요. 근데 마이클 폴라니가 하는 말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결합이 돼야 진정한 지식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한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하우는 많이 갖고 있죠. 논문은 못 써도. 그게 암묵지예요. 그러면서 아까 도널드 센 교수처럼 행위 중의 성찰, reflection in action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은 학문을 하시는데 learning by doing, 실제로 지사랑 협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진정한 학문이 발전하고 개방적 혁신, 지역 혁신이 가능하다. 이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즈 사업이 이제 우리 요 보시면은 옛날에 교육부에서 직접 돈 나눠주다가 지금 이제 지방정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기스텝의 라이즈 산업혁신원에서 하는데 지금 25년부터 30년까지 한 2천억 정도 돈을 지방에 지역 대학 22개 대학에 나눠주는데 이제 그 지역 대학은 어떻게 이걸 느끼냐면 돈 따먹기로 생각. 제가 약간 말을 해서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돈을 어떻게 따먹어서 우리 학교로 갖고 오느냐,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역 혁신의 핵심은 지역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즈의 약자가 뭐냐면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혁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라이즈 이 비스텝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R&D를 통해서 지역 혁신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R&D 국책 사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발굴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예산 키스텝처럼 정부에 평가하고 뭐 이렇게 그 라이즈 사업 지금 이제 통과를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제일 중심이 라이즈 사업의 본질은 지역 혁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연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이 직접 가서 의논을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같은 거 차이가 뭔데, 실증 사업인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실험실 찌하고 비슷해요. 그 의료 실험하듯이 그 실험 대상들은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리빙랩이라는 거는 거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많이 쓰는 이유가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을 미리 줄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 강서에 가면 스마트 빌리지 있잖아요. 최첨단 단독주택. 거기에 그 싸게 임대료로 시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정보를 다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거를 개선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리빙랩을 많이 써야 된다, 지역 혁신이 되려면. 리빙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참 우습게도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신선장 국장하면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10개 리빙랩을 했는데 그때 리빙랩 했던 사람을 해양수산국장에 와서 제가 마무리를 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부산 그 항물류 그 물류 시스템인데요, 리빙랩인데 그때 동명대 산학협력단과 뭘 했냐면 부산항 신항 항만 자동화라든지 환적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항만 물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걸 막 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는데 지금 다 실현돼 버렸잖아요. 지금 7부두 부산시랑 7부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자동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적 정보 시스템도 디지털 트윈으로, 디지털 트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우리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그 디지털 공간인데 서로 이 체크를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부산 신항이 세계 제2의 환적항인데 뭐 여러 대 들어오는데 컨테이너를 샀더라도 먼저 나갈 걸 위에서 사야 빨리 쉽게 나가잖아요. 그다음 배가 들어올 때 그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다 리빙랩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게 한 7, 8년 후에 흐르니까 완성됐다. 그러니까 수산 리빙랩 부분 스마트 양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는 리빙랩으로 뭘 했냐면 부산 그 기장에 부경대 그 연구소 수산 연구소 있잖아요. 그 부지에다 저희들이 해수 여과식 그 지역 양식을 지역 어민들하고 같이 리빙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해수를 순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시키면서 이게 그 물고기 움직임이랑 먹이라든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최적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활성화돼가고 전국 5개 지역에 우리 수산실장님 아까 오셔가지고 하는데 전국 경남은 넙치, 부산은 대서양요, 강원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하는 총괄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제가 직접 해양국장할 때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치열을 했는데 그때 170억을 따서 부산대 부경대 용당 캠퍼스에 좀 했는데요. 이제 고령식으로 했다. 그러면 자
이제 해양수도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북항이나 이제 북항은 옛날에는 컨테이너 포트가 다니던 항구였는데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와 닿는 거로 가야 된다. 우리가 C자 모양이잖아요. 이제 남구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 북한 1, 2단계 영도 이렇게 C자 모양인데 이게 데이터 벨트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영도에 이것도 제가 해양국장 할 때 그 했는데 그러니까 영블루벨트라고 여기 이제 영도 앞 저기 북한 재개발 사면에 LH 땅이 많이 있어요. 그쪽을 제가 개발을 하려면 이제 직주 근접형으로 모여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해수부가 내려왔듯이. 그래서 이제 바닷가는 무거운 어떤 큰 장비 같은 걸 바다에 배로 바로 실을 수 있는 걸 하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지식산업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세 번째 레이어는 직주 근접형 아파트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고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암묵지가 일어나고 집정한 지격층이 일어난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사례를 간단하게 시간 되는 대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있을 때 초소형 위성을 저기 천문연구원하고 나사하고 같이 했는데 그게 뭐냐 미세먼지를 찍을 수 있는 첨단 소정밀 카메라를 한번 천문연구원에서 최초 개발한 거예요. 그게 중국하고 미세먼지 우리 부산항 미세먼지 문제가 있으니까 100%다 찍어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은 아시잖아요. 요만하고 돈도 얼마 한 40억 정도인데 버스같이 큰 위성에 올라 뿌려버려요. 600km에. 그럼 12바퀴 돌면서 찍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나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관계 맞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발사될 거예요. 그럼 해양 지금 미세먼지를 잡을 정도면 저 위성 그 평원 카메라가 뭐 해양 쓰레기라든지 코카콜라 한 병이 저기 대구에서 들어가는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 항만하다가 그 크레인 기울어진 것까지 다 알 정도예요. 그게 이제 그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제가 또 500억 정도 다 부산대에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해양농산국에서 위성을 개발하니까 이게 위성 개발 사업이냐? 이게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말을 했는데 앞으로 피스카의 AI 시대라는 게 이게 로봇같이 AI를 장착하잖아요. 센서가 제일 중요하거든, 센서가. 그러면 이것도 CCTV도 센서고 초소형 위성도 센서예요.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트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미래를 항해하라 이게 KBS 부산 그 한 시간 동안 포럼 프로였는데 우리 그때 항만공사 실장님하고 저하고 남기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토론했던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스마트 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 170억짜리를 제가 용당에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양식은 우리 부산이 주도를 할 겁니다. 전국 데이터를 모아서 알고리즘을 만나서 이제 어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그 알고리즘으로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기른업에서 이렇게 기른업으로 가야 된다. 용당 캠퍼스 유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부산 국제신문, 지역신문에 좋은 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송상근 우리 BPA 사장님 해수부 창안하신 그 대전한 시내 뭐 기술혁신 파고를 넘자했는데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부산항은 GDP 기여율이 0.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로테르담은 GDP의 7%, 그다음 싱가포르는 세계 1위 한적항인데 6%. 우리 부산 컨테이너 화물에 우리나라 들어온 컨테이너 화물의 80%를 부산항이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는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관련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송상근 사장님께서 극복 방안은 기술혁신, 디지털화와 탈산소와 그 다음에 틀을 깨는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X시대에 뭐 어떻게 할 건가 북한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이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선박 조합 투자 STO 방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쪼가리로 해가지고 아주 작게 건물도 나누잖아요. 그걸 갖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미술품 같은 건 되는데 선박은 약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약간 완화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안 나오고 미국은 USDT라든지 달러 연동해서 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나중에 이분 글이 정말 이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해수부에 계시는 분들 더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부산항에서 베트남까지 컨테이너가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돈이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선화증권, 그다음 은행 문 열리시나 환타송 계산하고 막 다 하다니까 돈이 더 늦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내려갔나 확인하고 그런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더리움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요. 배에 실는 순간 이게 바로 블록체인 문자에 기록되고 이렇게 쫙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 물리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분 글을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 국제신문에서 논설위원 쓰신 분 같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디지털 전환이다 이래가지고 그건 객관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실천가들이 그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주관과 객관의 공진하잖아요. 돼야 된다. 그다음 시민들 역시 리빙랩에 참여해가지고 도시 설계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요새 그 영국 그쪽에 프리만 교수 쪽에서 실험 촉진은 정부가 많이 해야 된다. 정부가 실험을 자꾸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규제는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지방정부에 정말 맞는 개념이거든요. 정부 단위에서 하기에는 무리지만 지방정부에서 실험을 자꾸 하는 거. 사실은 투표도, 주민투표도 사실 지문으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투표하고 의견을 듣고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빨리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슬기로운 부산시 공무원생활의 유튜브에 7번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기반 행정시 자료가 많이 있고, 그다음 혹시 구글에 그냥 스마트시티 공지나 디자인 싱킹으로 치면 제가 올린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그쪽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